안녕하세요. 2025년 8월 마지막 주. 정말 뜨거운 한 주였습니다. 모두가 주목했던 그 잭슨홀 미팅이라는 큰 산을 이제 넘었죠. 네, 맞습니다. 뭐 예상대로 큰 충격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시장이 막 환호하면서 달린 것도 아니었어요. 특히 국내 증시는 코스피랑 코스닥이 좀 서로 다른 길을 가는 다소 복잡하고 흥미로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지점, 당신께서 제공해 주신 이 35주차 증시 분석 자료, 이걸 바탕으로요. 지난 한 주간 시장의 속마음이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뭘 좀 눈여겨봐야 할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뭐 주간 시장 흐름 요약부터 수급 주체별 동향, 또 증시 주변 자금 현황, 그리고 다음 주 전망까지 아주 알차게 담겨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목표는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걸 넘어서 이 잭슨홀 이후 나타난 이 미묘한 온도차 있잖아요. 그 원인을 파악하고 특히 외국인하고 개인 투자자들 움직임이 뭘 의미하는지 이걸 해석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석을 통해서 이제 9월을 맞이하는 당신의 투자 전략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통찰을 얻어가는 것이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가장 큰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뭐 당장의 금리 인상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시장은 약간 안도의 한숨을 쉬는 듯 했어요. 근데 왜 우리 증시는 이렇게 시원하게 상승하지 못하고 혼조세, 특히 코스피랑 코스닥 이렇게 뚜렷한 차이를 보였을까요? 안도감만 있었다면 같이 올랐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잭슨홀 미팅 결과 자체는 뭐 시장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파월 의장이 연내 테이퍼링,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돈 푸는 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이게 곧 바로 금리 인상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딱 선을 그었죠. 네, 그랬죠. 시장은 이걸 일단 비둘기파적으로, 다시 말해서 통화 긴축에 대해 예상보다 덜 공격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주 초반에는 기술주 중심으로 반짝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맞아요. 초반엔 좀 괜찮았어요. 네, 근데 그 효과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불확실성 해소라는 안도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시작될 그 긴축에 대한 경계심, 이게 아주 팽팽하게 맞선 거죠. 결국 주간 전체로 보면 코스피는 0.54% 상승, 사실상 제자리 걸음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1.84%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났네요. 네. 단순히 안도했다고 표현하기에는 시장 참여자들의 속내가 훨씬 복잡했다. 이런 증거입니다. 뭐랄까,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이렇게 주변을 살피는 듯한 긴장감. 이게 시장 전반에 깔려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안도감이랑 경계심의 줄다리기 속에서 코스피, 코스닥이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 코스피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보죠. 주간 0.54% 상승이면 거의 뭐 보합 수준인데 자료를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려 1조 1,674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네요. 네, 엄청났죠? 잭슨홀이라는 큰 이벤트가 지나갔는데도 이렇게 대규모 매도를 이어간 이유? 이거 뭘까요? 단순히 경계심이라고 하기엔 매도 규모가 좀 상당한데요. 네, 그게 이번 주 코스피의 가장 큰 특징이자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잭슨홀 미팅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외국인들은 매도 버튼에서 손을 떼지 않았어요. 주간 순매도 규모가 1조 원을 훌쩍 넘었죠.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남아있는 그 경계심입니다. 테이퍼링 가능성이 이제 공식화됐으니까 시장의 관심은 이제 그 시점과 속도로 옮겨갔거든요. 그렇죠. 언제가 문제죠. 네, 특히 다음 주 발표될 미국 고용 지표를 좀 확인하고 가자. 이런 심리가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또 차익 실현의 성격도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한국 대형주들, 특히 반도체나 일부 경기 민감주에서 이익을 좀 확정하려는 움직임일 수도 있고요. 수영 난 거 일단 챙기자. 네, 셋째는 환율 변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좀 부담스러운 수준에 머물렀던 점도 외국인 수급에는 아무래도 좀 비호적인 요인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엄청난 외국인의 매도 폭탄을 국내 기관하고 개인이 정말 온몸으로 받아냈다는 사실입니다. 기관이 주간 3,094억 원, 개인이 3,590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하락을 막아냈습니다. 그야말로 치열한 수급 곤방전이었죠. 와, 대단하네요. 외국인은 팔고 국내 투자 주체는
아, 이 정도면 싸다 이러면서 사들이는 그 힘겨루기 끝에 코스피는 3,186.01포인트로 마감하면서 주간 17.28포인트 상승. 어떻게 보면 선방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외국인의 신중함하고 국내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 의지가 정면으로 충돌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에도 불구하고 기관 개인이 방어에 성공했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네요. 꼭 그 큰 파도가 밀려왔는데 방파제가 잘 버텨준 그런 느낌입니다. 네, 딱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코스닥은 정반대의 풍경이었다고요. 코스피보다 훨씬 높은 1.84%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여기는 수급 상황이 어떻게 달랐던 건가요? 단순히 외국인이 코스피 팔고 코스닥 샀다. 이렇게 보기엔 좀 너무 단순한 해석일까요? 네, 코스닥은 코스피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수급 주체들의 역할이 정반대였죠. 외국인이 1,878억 원, 기관이 595억 원을 각각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아, 여긴 외국인이 샀군요. 네, 특히 주 초반에요. 월요일 하루에만 외국인이 2,263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아주 강력한 매수 의지를 보여준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1,703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피와는 만정 데칼코마니 같은 모습이죠. 그러네요. 정말 반대네요. 이걸 좀 더 깊이 해석해보면 몇 가지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대로 순환매 가능성입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대형주에서는 일부 자금을 회수하면서 상대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되는 코스닥의 중소형 성장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전략일 수 있다는 거죠. 아, 자금이 돌고 돈다. 네, 순환매라는 게 시장 내에서 자금이 특정 업종이나 테마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말하는데 지금이 그런 국면일 수 있다는 거죠. 둘째는 단순히 순환매를 넘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 내에서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더 주목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입니다. 성장주요? 네, 코스닥에는 바이오, 2차 전지, 소재, 게임, IT 부품 이런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글로벌 긴축 우려 속에서도 확실한 성장 스토리를 가진 기업에는 베팅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즉, 코스피의 대형주를 파는 거랑 코스닥의 성장주를 사는 것이 단순히 자금 이동이 아니라 각각 다른 투자 논리에 기반한 결정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결국 코스닥은 주간 14.40포인트 상승하면서 796.91로 마감, 코스피 대비 뚜렷한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급이 이렇게 정반대였다는 점, 그리고 그 배경에 단순한 자금 이동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개별 시장의 수급 말고요, 시장 전체의 돈의 흐름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는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 그럼 시장 전체로는 개인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뭔가 좀 다른 흐름이 있나요? 그 부분도 이번 주 시장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오히려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네, 빠져나갔다고요? 네, 증시 대기자금 성격인 고객 예탁금. 이게 한 주 동안 1조 6,465억 원이나 줄어서 68조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또한 레버리지 투자, 이거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규모를 보여주는 신용융자 잔고 역시 4천억 원가량 감소하면서 218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으로 개인 자금이 순유출된 겁니다. 아니, 코스피에서 개인이 순매수했는데도 전체 자금은 유출되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좀 헷갈리는데요? 네, 그게 바로 함정이죠. 개인이 코스피에서 순매수로 기록했지만 코스닥에서는 순매도를 보였고 시장 전체로 보면 예탁금과 신용잔고가 줄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첫째, 신규 자금 유입보다는 기존 시장 참여자들 사이의 자금 이동. 예를 들어서 코스닥에서 차익 실현한 자금이나 다른 자산을 현금화한 자금으로 코스피의 저가 매수에 나섰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 새 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있던 돈이 움직였다. 그렇죠. 즉, 새로운 실탄이 공급되기보다는 내부적인 자리 바꾸기가 일어났다 이렇게 봐야죠. 둘째는 전반적인 개인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되었거나 좀 보수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지수가 이전처럼 속 시원하게 오르지 못하니까 일부 투자자들이 현금 확보에 나서거나 추가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과열 논란이 있었던 개인 투자 열기가 조금씩 진정되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시장의 건전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지만 상승 동력 측면에서는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죠. 그렇군요.
시장 내부의 수급 공방도 치열했지만 전체적인 자금 흐름은 오히려 유출세가 이어졌다는 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정말 이제 다사다난했던 8월 마지막 주였네요. 네, 그랬습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되는데 다음 주 시장을 전망하면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복잡한 퍼즐을 푸는데 도움이 될 만한 단서들 좀 짚어주시죠. 네, 9월 첫 주, 그리고 9월 전체 시장을 조망할 때 크게 세 가지 관전 포인트를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연코 미국의 8월 고용보고서 발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다음 주 후반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아, 네. 제일 중요하죠. 네,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이제 시장은 실제 고용 지표를 통해 연준의 행동 시점을 가늠하려 할 겁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매크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용이 예상보다 크게 부진하게 나온다면 연준이 테이퍼링을 서두르지 않을 거다 이런 기대로 증시가 안도 랠리를 보일 수 있고요. 반대로 고용이 너무 강하게 나온다면 조기 긴축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시장에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도 문제, 안 좋아도 문제네요. 그렇죠.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면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수급 방향성의 전환 여부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코스피에서 1조 원 넘게 팔아치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진정될지가 관건입니다. 네, 그게 중요하죠. 고용보고서 발표 전까지는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 중요한 이벤트를 소화한 이후 외국인들이 다시 순매수로 돌아선다면 코스피가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매도세가 계속된다면 지수는 당분간 박스권에 갇히거나 추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특히 반도체 같은 대형주에 대한 외국인 시각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9월 증시의 계절적 요인입니다. 이건 약간 통계적인 측면인데요. 아, 9월 효과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9월은 국내외 증시 모두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9월 효과라고 불리기도 하죠. 특별한 악재가 없더라도 이런 계절적인 수급 요인이나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향성을 인지하고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 가점을 유지하거나 현금 비중을 일부 확보하는 전략,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주셨습니다. 미국 고용보고서 결과와 그에 따른 연준의 스탠스 변화 가능성, 외국인 수급의 향방, 그리고 9월이라는 계절적 변동성까지. 다음 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겠네요. 네, 그렇죠. 자, 오늘 2025년 35주차 증시 분석 자료를 통해 시장의 복잡했던 속내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잭슨홀 미팅의 안도감 속에서도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에 시당이면서 힘겨루기를 벌인 코스피,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대적 강세를 보인 코스닥의 엇갈린 모습,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개인 투자 자금의 이탈이 지속된 한 주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고민이 여전히 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한 주였습니다. 안도감은 있었지만 그 안도감이 시장 전체를 끌어올릴 만큼 강력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투자 주체별, 시장별로 다른 셈법이 작용했다는 것이죠. 네. 다음 주는 말씀드린 대로 9월의 시작과 함께 미국 고용보고서라는 빅 이벤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시장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당신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섣불리 방향성을 예단하고 추격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리스크 관리 중요하죠. 네, 특히 이번 주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처럼 지수 전체의 움직임에 베팅하기보다는 실적 성장성이 뚜렷하게 확인되거나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진 개별 종목이나 섹터 중심으로 기회를 찾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좋은 기업을 분별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리스크 관리와 함께 개별 성장 스토리에 주목하라는 조언 기억해둘 만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담신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번 주 나타난 현상, 즉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대형주를 일부 정리하고 코스닥의 성장주를 사들이는 이 모습. 이게 단순히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나 시장 내 자금 순환의 일부일까요? 아니면 혹시 한국 시장의 매력 포인트를 바라보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각에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탄은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안정적인 대기업 중심의 투자에서 벗어나서 미래 혁신과 성장 잠재력 자체를 더 중요한 가치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물론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9월을 맞이하며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